21명이 숨지고 유증상자가 1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 이래의 대동난이라고 표현했고 고강도 봉쇄 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0%에 가까운 북한에서의 발병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 권력을 되찾아야 정권 교체를 완성한다고 호소했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이겨야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폭락 사태를 맞은 루나코인 개발자 가족의 신상 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나 개발자는 자신의 발명품이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오늘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처음으로 집회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이틀 연속 공개했는데 어제는 하루 동안 17만 4천여 명의 발열 환자가 나왔고 21명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현재 북한의 코로나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방침과는 별개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하루 북한에서 코로나로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52만 4,400여 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국가 비상방역사령부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면서도 통제 불능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 당과 인민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외출 금지를 포함한 고강도 봉쇄를 시행하는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본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한 검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백신은커녕 백신 보관 초저온 냉동고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을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 김정은이 해왔던 코로나 대응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갱도 복구를 위한 전선이 연결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의료 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 재앙이 닥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단 장비와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를 유혈자라고 부릅니다. 진단 장비가 없어서 확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를 봉쇄하고 전쟁용 약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할지 논의하는 정도입니다.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0%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가뜩이나 안 좋은 영양 상태가 최악의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외신들은 우려했습니다. CNN은 북한의 의료 체계는 전염병에 걸린 수많은 이들을 치료할 수 없어 재앙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high levels of malnutrition may be an additional risk factor for severe disease and death associated with COVID-19 right now. 국제사회는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화이자 등 미국산 백신을 국제사회의 백신 분배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DPRK, we do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아직 요청은 없지만 유엔도 백신과 장비 등 의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현재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코로나가 퍼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미 많이 보셨듯이 백신은 아예 없는데 마스크 없이 수십만 군중 행사는 수시로 열리고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형 무기들이 등장하자 광장에 운집한 북한 주민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모두 마스크를 안 써 비말이 전파되기 좋은 상황입니다. 조선중앙방송 직원들도 마스크를 안 쓰긴 마찬가지. 역시 마스크를 안 쓴 김정은 위원장과 부둥켜 안고 귓속말도 나눕니다. 지난달 이후 김 위원장이 1000명 이상과 찍은 사진은 공개된 것만 57장. 전부 다 노마스크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0%로 아프리카의 한 독재 국가와 함께 백신 접종을 안 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김 위원장은 한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령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하지만 예견된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백신 접종도 전혀 안 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고 감염 확산과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10명 중 4명.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여야 지도부도 총력 지원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밤잠을 못 잔다면서 지방 권력 교체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각 후보들도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권 소식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구청장 후보들과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합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를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안심소득 지급과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일병 살리기 작전에 기획, 연출, 각본, 주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서울시 맡길 수 없습니다. 오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해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건 매일 발목 잡습니다.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잡니다.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하고. 이준석 대표는 AI 윤석열을 잇는 AI 오세훈을 띄우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저 오세훈의 MBTI를 댓글로 맞춰주세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의 장터 등을 돌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제가 중간층 며느리라 제가 이런 거 보면 못 참아요. 아니 지금 전도 주시지 마시고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안철수 후보는 그제 거리 유세 때 만났던 청년들과의 점심 약속을 지키고, 판교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이제 분당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지원에 총 출동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복귀한 이 후보는 지방선거를 이겨야 자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경 수사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사무실에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를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맞이합니다. 이 후보는 여권이 대장동의 진짜 도둑이라는 대선 때 주장을 반복하며, 제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까 싶어요. 적반무치당. 꼭 투표에 나서달라고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 이번에 확실하게 이겨야 이재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 비대위원장도 이 후보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도심 쉼터와 한강변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 유엔 제5본부 서울 유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비판을 했다가 선거 전에 접어들면서 말을 바꾸는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유학 중인 아들을 거론하며 가짜 경기맘, 미국맘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어제까지 이틀간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에서 모두 7천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119명은 경쟁 상대가 없어 이미 당선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역대 최저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또 후보들의 면면은 어떤지 조정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자는 7,616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입니다. 과거 최저였던 2014년 지방선거 2.3대 1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경쟁률인데요. 양당 체제가 공고해졌고 지역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총 119명이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는데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TK 등에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선거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만 54살입니다. 최연소는 18세, 최고령은 81세입니다. 출마 가능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10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여성 후보자는 27.5%였습니다. 남성 후보들 가운데 11.9%가 병역을 마치지 못했는데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수영으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평균 재산은 8억 5,800만 원이고 국민의힘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가 519억 20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납세액은 4,370만 원인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96명이 있습니다. 한 개 이상 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는 음주운전 등 3건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총 2,720명으로 전체의 36%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 자세한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한 뒤 17일 곧바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총리 인준을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광장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빈대떡과 떡볶이 등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구두 한 켤레도 직접 구입했습니다. 취임 후 첫 주말을 가벼운 일정으로 소화했지만 당장 다음 주 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추경안 처리와 장관 임명 등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찌감치 부적격이라고 결론 내린 5명의 후보자 가운데 그제 국무회의 직전 1명을 임명했고 어제는 원희룡, 박보균 두 후보자도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1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결정타보단 야당의 헛발질만 부각된 만큼 재송부 기한 바로 다음 날인 17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만 불확실한 상태로 미루어져 한덕수 총리 인준과 맞물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모레 시정연설 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첫 만찬 회동을 추진 중인데 이 자리에서 내각 인선에 대한 협조도 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주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지난 2주간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을 비롯해 각종 로비 정황이 불거져 나왔는데
증거 능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은 140시간 분량입니다. 재판부는 5차례 공판기일에 걸쳐 40시간가량의 녹음 파일 내용을 재생했는데 특혜와 로비 정황이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을 비롯해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이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검찰은 이들이 사업 전부터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의 음질 문제를 지적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진술 내용이 99% 안 들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김 씨 측도 녹음 파일만으로는 로비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정 회계사가 김 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재판의 핵심 증거로 주목돼 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다시 문이 열린 지역 축제가 맑은 봄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연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봄꽃 6천만 송이가 활짝 피었고 전북 고창에서는 봄바람에 청보리가 물결치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활짝 핀 꽃 양귀비가 정원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군데군데 하얀 안개초가 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태화강 봄꽃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좀 나름 뜨겁기는 한데 그래도 또 예쁜 꽃 보니까 기분도 좀 힐링되기도 하고 예쁘고 좋네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 축구장 4배 면적의 봄꽃 6천만 송이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드넓은 들판이 온통 연두빛으로 가득합니다. 봄바람에 청보리가 마치 파도치듯 출렁입니다. 초록이 가득한 청보리밭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멋있고 그 모습이 완전 장관인 것 같아요. 해발 1200m에 이르는 경북 영양군 1월산 정상입니다. 체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취나물과 곤드레 등 산나물을 캐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청정 먹거리까지 구할 수 있어 몸도 마음도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산나물 향이 정말로 이렇게 확 입안으로 그냥 스며들어요.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초여름 날씨가 다가오면서 봄의 끝자락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청와대 문 개방. 빗장이 걸려있던 청와대 문이 74년 만에 열렸습니다. 청와대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가서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청와대가 개방된 첫날 이태희 기자도 이곳 구석구석을 돌아봤잖아요. 직접 와본 건 처음이었죠?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요. 기자실에 있던 춘추관을 제외하고 이 안으로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 춘추관 출입 기자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개방된 첫날 제가 이곳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을 만나봤더니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이 한 어린이는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우리가 그동안 못 누렸다니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거쳐간 곳이잖아요. 청와대는 아픈 역사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요. 수궁터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과거 일제가 일부러 조선총독 관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두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름이 경무대였습니다. 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쓴 건 1960년 윤보선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입니다.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곳을 청와대 본관으로 사용을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진 곳이 저희 뒤로 보이는 지금의 본관이잖아요.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 푸른색의 지붕이 훨씬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본관을 지을 때는 경복궁
대통령 근정전을 본따서 지었다고 하고요. 나무가 아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높이도 3m 정도에 달하다 보니까 실내 체육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국민에게 내어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통 때문인데 소통하기 얼마나 어려웠던 구조였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걸어봤잖아요. 이곳 본관에서 또 관저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하는 여민관까지도 걸어서 1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엔 집무실을 이곳 본관이 아닌 여민관에 두어서 참모들과의 소통의 거리를 좁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보물들도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청와대 서쪽으로는요,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칠궁이 있고요. 또 대통령 관저 뒤편으로는 오색구름이 드리워서 이 신선이 노는 곳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문화재 오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뒤편 언덕길 끝자락까지 올라왔는데 불상이 하나 있네요. 네, 석조열의 좌상이라고 불리는 불상입니다. 아주 잘생겨서 미남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난 2018년에 보물로 승격이 됐습니다. 훼손될 뻔했다는 그 불상인가요? 맞습니다. 이 청와대 개방 하루 만에 불상 앞에 놓여져 있던 불전함을 50대 여성이 쓰러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불상은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로 해당 여성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청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개방 행사 관리 인력을 조금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도 참 풍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 눈에는 이 고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본관 옆 수궁터에 가시면 무려 744년이 넘는 주목이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죽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뒤편으로는 또 등산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즐거움일 것 같은데 이 청와대 풍경은 계속 국민들이 만끽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이달 22일까지가 청와대 개방 행사 기간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 달 11일까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에 오고 싶었던 국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4년 만에 개방한 청와대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두의 청와대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던 석조열의 좌상이 훼손될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동안은 이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들과 참모진들만 있었던 공간이라면 이제는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 만큼 정부와 시민 모두가 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법원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허용한 건데 즉시 항고한 경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금지할 거란 입장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역 광장이 무지개색 깃발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찐이 세상을 바꾼다! 오는 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관련 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증오범죄와 젠더폭력의 피해를 받고 학교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용산역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한 개 차로를 이용해 이태원 광장까지 2.5km 구간을 행진 중인데요.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과 불과 10m 떨어진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시위대가 집무실 바로 앞까지 접근한 겁니다. 주말 오후 차량들과 시위대가 뒤섞이면서 일대는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무실 인근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은 물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100m 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속초에서는 운행 중이던 대관람차가 고장나 승객 26명이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물을 뿌려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4살 A씨가 숨지고 함께 생활하던 71살 B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주방하고 거실 사이의 바닥으로 추정은 됩니다. 여자분은 사망하셨는데 주방 바닥에서 엎드린 채로. 오늘 새벽 서울 송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젯밤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텐트에서 불이 나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반쯤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대관람차가 운행 도중 고장을 일으키며 멈춰섰습니다. 객실 36개 가운데 6개 문이 작동하지 않아 승객 26명이 1시간 동안 객실 안에 갇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어가 이작동했던 부분이고 안전성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고. 업체 측은 이번 주말까지 대관람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한체육회와 교육당국이 학교 운동부 비리를 없애겠다며 공공스포츠클럽이란 걸 도입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 취지가 무색하게 울산의 한 클럽에서 별도의 후원금과 대회 참가비, 스카웃 비용까지 학부모에게 요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클럽 축구단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교육청 지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비를 법인 계좌로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클럽에서는 학부모의 총무가 개인 계좌로 회비와 후원금을 받으면서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독에게 후원금 사용처를 물었던 한 학부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왜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냐고. 또 다른 학부모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지역 리그에 참가하면서도 클럽에서 별도의 대회 참가비를 요구하자 금전적 압박 끝에 자녀의 꿈을 꺾어야 했습니다. 울산에서 경기를 하는데 1인당 40만 원을 내면 그 금액이 전체로 하면 도대체 얼마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규정에 별도의 후원금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감독이 선수 영입을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전학년을 모아놓고 스카웃을 해야 되니까 돈을 걷으라는 얘기는 난 깜짝 놀랐거든요. 축구클럽 감독은 학부모의 총무가 돈을 거둔 뒤 법인 계좌에서 관리해왔고 일부 후원금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 공공스포츠클럽 관리위원회는 불법 모금과 횡령 의혹이 제기된 축구클럽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가상화폐 루나를 만든 개발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루나와 테라코인 개발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사는 집에 의문의 남성이 찾아온 건 그제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는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 20억 원을 날리게 돼 권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대표의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권 대표 가족의 신변 보호 내용을 담은 경찰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이 보고서엔 신고 일시와 피해 사실은 물론 신고자의 구체적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권 대표의 신상 정보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직원이 보고서를 찍어 SNS 등을 통해 퍼뜨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당연히 이게 해당할 수 있는 여지. 앞서 김건희 여사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경찰 내부에선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유출자가 확인되면 감찰과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폭락 사태 이후 종적을 감췄던 루나의 개발자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 발명품이 고통을 줬다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피해가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년 새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300조 원 증발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발명품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비통하다. 루나와 테라 USD를 개발한 권도영 테라폼랩스 CEO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처음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CEO는 이번 폭락 사태에도 루나와 테라를 팔지 않았다며 본인과 연계된 어떤 기관도 이익을 본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나와 테라 USD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일주일 새 99% 넘게 폭락한 루나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고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는 0.000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에도 여파가 미치면서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작년 4분기에 사상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나는 추락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반년 만에 약 1,300조 원이나 증발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와 긴축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심각한 유동성 경색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퍼질 거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가상화폐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건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때문인데요. 이미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 인도는 식용유에 이어 밀도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식량 안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인플레이션에 이유경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수석 비서관 회의. 1호 지시는 물가 대책이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오르면서 2달 연속 4%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고기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생선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주로 세일할 때 많이 사요. 네, 너무 비싸니까.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터로 바뀌면서 곡물 생산까지 감소하자 전 세계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치솟는 겁니다. 식용유 값이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뛰면서 사재기 우려가 나오자 대형마트에는 한 사람당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렸습니다. 식자재 대용량 18리터 이런 거요. 큰 거. 근데 그것도 1인당 한 개씩밖에 구매를 못 해요. 그나마 안정적이던 농산물 가격도 들썩입니다. 주요 농산물 32개 중 양파 등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이 올랐고 배추는 평년 대비 180%가량 치솟았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잎 교란 요인이 1년은 적어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밀 생산량 2위인 인도는 밀 수출 전격 금지에 나섰습니다. 식량 수출국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고금리, 고환율까지 3구 파도의 시험대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분유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주요 생산자지에 이 대규모 리콜 사태가 겹치면서 엄마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유 때문에 몇 시간씩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마트의 분유 매대들이 텅 비었습니다. SNS에는 분유를 사려고 몇 군데, 몇 시간을 헤맸다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온라인에선 18달러짜리 분유 한 통이 75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It's been scary to walk down the aisles and see empty shelves and honestly not be able to find the exact formula that we need. 10일 기준으로 분유의 품절률은 43%입니다. 100개 매장 중에 43곳이 품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마트에선 1인당 구매량을 4통으로 제한했습니다. It's very stressful. It gets very stressful because traveling.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생산업체와 포장업체 등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에보트사의 리콜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에보트사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40%입니다. 정부는 분유업계 경영진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hat's underway. I think we're going to be in a matter of weeks or less getting significantly more formula on shelves. 식품의약국 FDA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하원은 25일 분유 부족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대인춘풍 직위추상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이런 의미인데 이 문구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첫 안보수장인 이종섭 국방장관의 좌우명입니다. 좋은 의미인데 이걸 안보에까지 적용해서 적에게 관대해선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소속이자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놓고 우리가 북한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백마고지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때 합의를 한 내용인데 이종섭 장관은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기보다는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도 현재는 똑같습니까?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합의 당시부터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었어요. 북한에만 관대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표적인 게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GP를 동수로 철수하기로 한 조항입니다. 북한 GP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은데 이걸 동률이 아니라 동수로 철수하면 우리 GP가 다 사라져도 북한은 3분의 2만큼을 남겨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상호 비례 원칙에 맞지가 않죠. 또 공중 정찰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조항 등이 우리 한미 동맹 전력에만 손실을 주는 불평등 조항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항공기나 전투기 숫자는 많은데 실제 거의 운용을 못합니다. 유류 부족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비해서 우리 군 경계 능력을 더 많이 약화시켰다는 건데 글쎄요. 실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지역이었고 당시 군은 2시간 40분가량을 깜깜이 상태로 흘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GP 철수로 전방 감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이 역시 9.19 합의에 따른 맹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GP가 정상 운영되던 2012년에도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다며 9.19 합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대인춘풍 직위추상의 느낌표는 국정은 축적의 산물로 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남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임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조항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피해 호소인이 민주당 윤리 규정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태 때 민주당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는 아주 생소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윤리 규정에도 있습니까? 네,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규범 14조엔 성희롱과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윤리 강령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박 전 시장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사태 때 피해 호소인 표현이 등장한 걸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리 규정에서부터 여전히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조치를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김원희 의원의 2차 가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자 비대위는 즉각 박완주 의원 제명을 결정했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빠르게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죠. 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언급 자체를 꺼리거나 시선을 되려 이번 사건과 무관한 국민의힘으로 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기도 거만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 입장에선 민주당이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인데 어쩔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종의 선거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최강욱, 박완주 의원 사건에 반성하는 비대위를 향해서 강성 지지자들은 지방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냐, 스파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군요. 네, 민주당 관계자도 한 줌에 해당하는 극렬 지지층에 휘둘려서 당이 점점 국민 일반 정서와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피해 호소인이 민주당 윤리 규정의 느낌표는 진영 논리보단 진상 규명으로 정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했던 말인데요. 박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부끄럽다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박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보좌관은 자신의 SNS에 박 의원의 당시 발언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반짝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서 장기적 개선책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연기한 중국이 내년 6월로 예정된 아시안컵 축구대회 개최권도 포기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중국이 2023년 아시안컵 대회를 주최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권을 포기하게 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개최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에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청주 11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전주 22도, 부산이 21도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 산지와 정선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안과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전하지 않길 바라는 뉴스를 꼽으라면 성폭력 관련 뉴스입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 소식은 참 거북합니다. 은폐, 축소, 회유가 뒤따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SNS에 반성할 줄 모르는 괴물, 믿었던 선배가 잔인한 악마라며 2차 고통을 호소했더군요.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지난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대표적이었죠.
선거를 앞두고 고개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건 역시 되잡이였습니다. 반성 없는 사과의 결과는 도돌이표입니다. 이번 사과는 과연 다를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